비트코인 가격이 금 가격을 쫓아서 이제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시 경제 흐름의 악재는 위험자산으로 작용을 하고 달러에 대한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인식을 할 적에는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갈 공산이 더 큽니다.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 2억 원 시대 가능할까?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2억을 넘어서도 앞으로 20억, 200억까지도 갈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전에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미래에 대한 영감을 얻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과거의 사이클을 들여다보면 1차 상승 사이클이 비트코인이 태어난 2009년서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이때의 비트코인으로서는 첫 불장을 맞게 됩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언제 태어났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09년도 1월 달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했습니다.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건 가장 처음으로 탄생된 블록을 제네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네시스는 창세기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최초의 탄생이 이제 제네시스입니다. 이듬해 5월 달에 첫 실물 거래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이걸 가격을 매기기가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힘든 구조, 어려운 구조였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피자를 사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피자 2판을 사는데 10,000 BTC를 줬어요. 지금으로 치면 피자 2판 가격이 한 5만 원 한다고 치면 그 당시 10,000 비트코인을 줬기 때문에 1 비트코인의 시세는 우리 돈으로 한 5원 정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원으로 시작된 비트코인이 그 이듬해, 즉 2011년경에는 점차 커뮤니티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특히 기술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이 1달러를 돌파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1,42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듬해 11월에 4년 반감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작업 증명을 끝내면은 50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었는데 이제 반감기가 돌아해서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50개에서 25개 비트코인으로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상승 시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1달러를 돌파한 2011년 이후에 가격이 급등해서 2013년에는 1,000달러를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1달러였던 게 1,000달러로 돌파를 했으니까 요 2년 사이에 약 1,000배가 오른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1,000만이 올랐죠. 1,000배씩 올랐으니. 이 시기의 특징을 들여다보면 순수한 어떤 기술적 호기심을 갖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는 채굴이라는 걸 처음 접해본 초기의 채굴자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이드 맥칼랍이 만든 거래소 마운틴 곡스, 제이드 맥칼랍은 마운틴 곡스라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만들고 사실 이거를 일본에 있는 프랑스 사람한테 팔고 이거를 판 돈으로 그는 리플 페이먼트를 사들여 가지고 그거를 블록체인화해서 오늘날의 리플로 개발합니다. 바로 그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마운틴 곡스가 해킹을 당하면서 이때 비트코인이 큰 조정을 받습니다. 두 번째 상승 사이클을 볼까요? 두 번째 상승 사이클은 이제 두 번째 반감기가 시작한 이후인 2013년서부터 2017년까지인데 이때 이 기간 중에 벌어진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2016년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2016년 7월 달에 두 번째 반감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꼭 4년마다 오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 비트코인이 탄생한 거는 2009년 1월 달이었고 두 번째 반감기가 시작된 거는 2012년 11월 달이고 세 번째 반감기는 2016년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만 4년이 아니고 4년이 좀 안 되는 시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때 두 번째 반감기에서는
비트코인 개수가 25개에서 12개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가격 변화가 2017년 초에 한 200불이었던 게 2018년 초 되면은 한 2만 불, 1년 사이에 한 100배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특징을 찾아보면 이때 채굴의 중심이 중국하고 한국이었어요. 특히 중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95%를 독점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채굴에 많이 종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중요한 변화로는 2015년에 이더리움이 탄생하면서 이더리움 메인넷 위에서 수많은 토큰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수많이 신규 생성될 때예요. 그리고 2017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200불에서 2만 불까지 이렇게 한 100배 상승하다 보니까 이 뒤를 이어서 이더리움 가격도 4불, 7불 정도에서 시작했던 게 나중에 한 400불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의 암호화폐 시장에 호모가 들이닥치면서 열풍이 불면서 사람들이 암호화폐 백서라는 이름만 붙으면 묻지마 투자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가 나오는 즉시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사기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 이때에 잘 아시는 ICO 붐이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 위에서 생성된 토큰들이 사실 토큰 하나 만드는데 큰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어떤 거는 30분에도 하나씩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ERC20이라는 그러한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거기에 몇 가지만 수정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토큰을 만들 수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 코인과 토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코인은 자체 메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코인들을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이 자체 메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 그건 코인이고 그 메인 네트워크 위에서 구동되도록 그 메인 네트워크의 솔루션, 프로토콜을 일정 부분만 수정해서 만든 게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토큰은 자체 메인넷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토큰은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서 즉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 위에서 구동되는 토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코인은 자체 메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토큰은 메인넷이 없는 토큰입니다. 이 시기의 주요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CO 붐이 불면서 묻지마 투자 열풍이 이 시장을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씨는 2018년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서서히 꺼지기 시작해서 자그마치 거의 모든 코인과 토큰들이 반에 반토막이 납니다. 즉 2만 불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은 이때 반에 반토막이 나와서 $5,000대로 이제 추락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한 400불까지 올라갔었는데 결국 이것도 한 100불 선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사이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2017년서부터 2021년까지인데 이 시기의 주요 특징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즉 요새 얘기하는 재무전략 기업들이 이때 탄생합니다. 이때 탄생한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트래티지나 테슬라나 스퀘어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2021년에 다시 한번 불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디파이라거나 NFT라거나 메타버스라거나 이러한 신기술들이 태동하면서 여기에다가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미국 연준과 재무부에서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풀면서 이 유동성의 힘으로 모든 자산이 상승하는데 그중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의 자산분들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다시 한 3,000불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69,000불까지 23배 정도 이 시기에 상승을 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불장은 새로운 기술들과 그 다음에 유동성의 힘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불장입니다. 2017년 불장도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연준이 통화 팽창 정책, 즉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하면서 그 당시 시중 유동성이 가장 많았을 때예요. 한 8천억 불이었던 본원통화 발행액이 4조 2천억 불까지 올라갔던 시기가 바로 2017년이었고
2021년 불장은 2020년 팬데믹 사태 때 그때도 엄청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한 3조 8천억 달러 정도였던 연준의 보는통화 발행액, 즉 달러의 발행액이 9조 달러까지 치솟던 시기가 바로 2021년입니다. 그 유동성의 힘으로 그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 지금 이제 4차 상승 사이클인데 현 시점을 한번 들여다보면 지난해 4월 달에 4번째 반감기가 시작했습니다. 즉 6.25개의 비트코인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게 3.12개로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해 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자산운용사의 거물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과거에 한 8천만 원까지 올라가 있던 게 한 2천만 원으로 떨어지고, 이 비트코인 ETF 현물이 승인이 된 다음에 이것들이 또 엄청나게 올라서 2천만 원이었던 게 지금 아시다시피 한 1억 6천만 원 정도 하니까 그 사이에 한 8배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간 규제 속에서 어렵게 개인들이 주도해서 비트코인 시장을 끌어왔었는데, 이렇게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기관 주도 장세로 바뀌면서 그때서부터는 기관들이 비트코인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또 하나의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기업의 회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기업이 사두면은 그거는 위험 자산이다 라고 무형의 자산으로 취급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 회계장부에 즉시 떨어진 가격을 반영해야 됐지만, 가격이 오른다고 그 오른 시세를 다시 반영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불합리 속에서 기업들이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계속 외쳐가지고 결국 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에 기업의 회계 규정을 바꿔서 앞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거를 공정 가격으로 평가를 하겠다. 즉 공정 시세라 하면 평가 시점에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르면 오른 가격대로 기업의 회계 규정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기업들의 엄청난 유입이 시작됐어요. 한마디로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옛날 같으면 뭐 현금이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다가 암호화폐를 합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트레지나 테슬라 같은 기업이 이거를 먼저 시작한 기업들인데, 이 회계 규정이 바뀌고 나서 가장 먼저 득을 본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영업이익을 발표할 적에 그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상승분 6억 달러를 영업이익에 더하게 되면서 그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래티지와 테슬라의 경우를 본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했고, 그렇게 담는 걸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회사의 주가가 계속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4, 4분기서부터 올해 2, 4분기까지 기업의 비트코인 매입량이 기관의 매입량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기관 주도 장세라기보다는 기업 주도 장세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지정학적인 요인들, 중동 전쟁이나 브릭스에서 탈달러화를 외치면서 그들이 새로운 금기반 무역 통화를 만들려고 한다거나 새로운 국제결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이제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달러화의 믿음이 추락하면서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값이 아시다시피 치솟기 시작해서 금은 4,000달러가 훨씬 넘었죠. 그 다음에 금 다음에 그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주시하고 있는 거는 디지털 금이라 불리우는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위험자산이라는 성격과 안전자산이라는 성격인데,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 흐름에 돌발적인 악재가 생길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이 중국에 관세 100%를 발표하면서 관세 전쟁이 재점화되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큰 폭락을 받습니다. 이럴 때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위험자산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진다거나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달러 가치가 앞으로 계속 내려가겠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이 이때는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됩니다. 즉 달러의 해지 자산이나 인플레의 해지 수단으로 볼 적에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때는 안전자산이라고 인식을 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금 가격을 쫓아서 이제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시 경제 흐름의 악재는 위험자산으로 작용을 하고 달러에 대한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인식을 할 적에는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갈 공산이 더 큽니다. 물론 이게 빨리 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서서히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자주 물어보시는 게 과거에는 비트코인 전망치 같은 게 굉장히 좋았는데 올 연말 정도 되면 2억 원 이상 훌쩍 넘을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급락장을 맞이한 이후에도 비트코인이 2억 원 시대가 열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전문가들은 올 연말의 가격을 15만 달러 내지 20만 달러로 봤습니다. 이 전망치라면 2억 원을 훌쩍 넘기는 전망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초에 마의 금요일이 들이닥치면서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급락 후에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된통 급락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전문가들의 연말 예상 가격이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초 같은 경우 이 마의 금요일 날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한 12% 정도 빠졌는데 문제는 알트코인 쪽에서 엄청난 폭락이 있었습니다. 메이저 알트코인을 제외한 물론 메이저 알트코인 같은 데서도 리플 같은 가격은 바이낸스에서 거의 한 90%까지 일시적으로 폭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재빠르게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만 엄청난 하락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작은 규모의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반토막이 났고 심한 경우는 90% 이상 폭락한 알트코인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옵션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올 연말에 14만 달러에 베팅한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즉 이렇게 돈을 내고 예상을 하는 옵션 시장에서 올 연말에 비트코인이 한 14만 달러 정도 갈 거다라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은 거죠. 14만 달러면은 아슬아슬하게 2억의 턱걸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시간에 거시경제 흐름만 견조화되면 아마 이상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한 15만 달러 냈지 한 17만 달러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단서 조건인 거시경제 흐름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러한 조건이 달라붙는 거죠. 만약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라도 오르고 금리나 기대감이 꺾인다거나 또 다른 돌발 악재가 나와서 금리가 치솟는다거나 하면 장담할 수 없는 수치이긴 하지만 거시경제 흐름을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관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